7강이고요. 일제강점기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일 병합의 어떤 국권 피탈의 과정까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주도권을 갖느냐.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그리고 을사늑약 이런 것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하나 우리의 국권을 이제 피탈해 갔거든요.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피탈해서 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이제 7강에서는 일제강점기 파트의 좀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좀 그려드릴 건데, 자, 여기는, 1910년부터, 이제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해방할 때까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핸드아웃 나간 거에서 보시면요. 이게 정치적인 침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침탈, 그 다음에 그 정치 침탈과 경제 침탈에 대한 우리의 독립운동, 대응, 요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틀을 잡으시면요. 나중에 살붙이기 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요 일제강점기 파트에서 정치적 침탈을 좀 먼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나갈 거예요.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무단 통치 시기.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제 한 나라를 병합해서 식민지로 삼을 때는 초창기에는 저항이 되게 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썼던 통치의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다가 우리 이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초창기는 이제 무단 통치고 우리가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하나씩 볼게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조선 총독부의 전신은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을 때,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 통감부가 세워지거든요. 그게 전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신은 우리가 병합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초대 총독으로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저 조선 총독부는 일왕이랑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기구가 조선 총독부였고, 그 다음에 저기에 들어오는 조선 총독의 어떤 신분 자체는 전부 군인 출신이었어. 육군, 해군, 요런 군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기관에서 그거의 수장이 이런 군인 출신이었다는 건 우리나라를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통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무단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선 총독부 6해군 출신들을 임명했다는 거. 조선 총독을 6해군으로 임명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그 무단 통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헌병 경찰제라는 거예요. 헌병 경찰제. 이거는 헌병은 그러니까 경찰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치안과 행정을 또 담당을 하잖아요. 치안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막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경찰들이 하는 건데 이 시기에는 군인 경찰이라는 거예요. 군인 경찰.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자체가 즉결 처분권이라고 해가지고 재판 없이요. 이들 군인 경찰들이 막 지나다니다가 뭔가 우리가 작은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권한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 경찰이고 즉결 처분권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 이것도 무단 통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치 모습인데, 정치 침탈 모습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 태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영이 그 전부터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때리는 벌, 이 태영이 그러니까 조선에도 있었다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조선 때 있었던 저 벌 자체는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치루어졌던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저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런 이제 태형령을 쳤을 때 살점이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몇 대만 맞아도, 한 10대 정도만 맞아도 완전히 이렇게 다 막 살점이 막 어그러지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조금, 저게 그렇게 단순한 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태형을 맞고 나면, 이런 데가 골마서, 살점과 피부가 골마서 나중에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했던 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조선 태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에는 적용이 안 돼요. 조선인한테만 적용이 돼서 별것도 아닌 소소한 잘못들에도 저렇게 태형령을 썼다는 거죠. 마치 동물을 몽둥이로다가 때려가면서 이렇게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은, 조선인들은 때려야지만 말을 듣는다, 이런 식의 어떤 형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태형령. 이게 바로 이제 이 무단 통치 시기 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거 외에도 나머지는 사실 암기할 게 없어요. 뭐냐면 이 시기는 강력하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어떤 백성이나 민중이, 국민이 가져야 되는 기본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허용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굉장히 어떤 관공서나 그 다음에 학교의 교사나 교사들도 전부 일본식의 제복과 검을 차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줬던 때가 이렇게 무단 통치 시기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 통치 시기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일본은 1920년 이제 무렵으로 들어가게 되면 통치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돼요. 문화 통치로.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3.1운동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선인들 때리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3.1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거족적인 이 만세 민족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말을 들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 이들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길들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침을 쓰게 돼요. 문화 통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단순한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3.1운동만 하나만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통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이에요. 우리가 기만 정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방침은 뭐냐면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친일파를 많이 양성하자, 이런 쪽으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무조건 다 한꺼번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구도로 가서 이들을 억압하는 것으로는 이들이 말을 듣지 않겠구나. 방법을 바꿔요. 자, 근데 이 문화 통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겉면과 그 다음에 그 이면이 굉장히 달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겉면은 보통 경찰제. 근데 우리 앞에는 군인경찰제, 헌병경찰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화통치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 보통경찰제로 바꿔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겉면이고요. 이게 민족 분열책이자 기만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속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경찰의 수가 3배 이상을 증가시킵니다. 경찰 수를 더 늘렸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만 저렇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들 다 누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풀어줘요, 일부. 그래서 이때 한글신문 같은 것들이 간행이 돼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간행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마치 저렇게 신문을 간행하게 언론을 뭔가 풀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 속모습을 보게 되면 검열, 더욱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삭제, 그리고 정간, 폐간, 아예 없애버리는 거, 신문 자체를. 그래서 자신들을 일본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입장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검열을 강화시켜가지고 신문을 잠깐 멈추게 하기도 하고 폐간시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실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면협의회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 통치의 방침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달라진 모습들이 있지만
이 문화 통치의 핵심적인, 일본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속내는 바로 이거였어요. 부면마다 협의회를 설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평 의회를 설치해가지고 마치 조선인들도 일본인처럼 똑같이 자기네들이 어떤 자치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게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얘는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발언을 한다든지 뭔가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그 목록이 있어요. 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협의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록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친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이런 것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자유롭게 자치할 수 있게끔 하지만 일본에 의해서 친일을 한다든지 일본의 입장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이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뭔가 논의를 하게끔은 하지만 결정권은 갖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실컷 여기서 논의를 했지만 이 여기서 나온 어떤 그 정책안이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된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인들 층이 바로 이 문화 통치 시기 때에 요런 면모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 층이 발을 돌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굉장히 저항적인, 일본의 저항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허용하는, 일본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 안에서 우리가 자치권을 갖고 우리도 일본의 시스템을 배워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이 허용하는 자치권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실력을 키우자. 근데 이제 저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지식인들 층을 많이 회유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제 이광수예요. 이광수는 글을 되게 잘 썼어요. 처음에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 쓰면서 막 이름도 굉장히 알려지고 원래는 28 독립선언서를 쓰게 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변절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 내린 이런 문화통치와 민족 분열 정치를 더욱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광수가 해요. 그래서 20년대 이제 친일파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화통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또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통치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만 좀 보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자, 민족 말살 통치 보시면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민족성을 말살시킨다. 민족 자체를,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성. 왜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느냐? 이 민족성을 눌러야지만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렵이 되면 일본은 대륙 침략을 더 본격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경제공황이 막 터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빠져요. 근데 식민지가 많고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다른 나라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식민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하고 식민지를 묶어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경제공황을 탈피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더욱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때 31년에 만주사변 터지고요. 그러니까 만주를 점령을 해요. 일본이. 37년에 중일전쟁.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터지게 되면서 전쟁터에 계속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일본의 내국인만 가지고는 저 전쟁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고 있는 조선인을 전부 민족성을 죽여서 일본인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해요.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일본인하고 조선인을 되게 이렇게 차별하는 차별구도로 가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너랑 나는 한 몸이다. 너랑 나는 같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계속 뒤집어 씌워요.
자, 내선일체. 내선일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국이 있고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있잖아요. 본국이 내국이에요. 그리고 내지라고 얘기했고 본국을 내지라고 했고 보통 이제 식민지로 삼으면 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식민지죠. 그러니까 자기 일본과 그다음에 조선은 하나의 몸이다.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일선 동조론. 계속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다. 일본의 신민이다. 그리고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암송하게 해요. 저 한국신민 서사는 아동용도 있고요. 성인용도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거를 암송하고 세뇌시키게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자, 그 다음에 창씨. 성도 바꾸고요. 계명. 이름 바꿔라. 이런 창씨 계명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저거 안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도 하지만 오히려 특히 이제 민중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많은 대중들이 또 자극을 금방금방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인들 층이나 유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은 압박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중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시 개명을 네가 하면 거기 쫓아가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압박들을 많이 받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저 창씨 개명을 거부하거나 안 하게 되면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학교에 진학을 못 시키게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자리에 취업을 못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제약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식량을 주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 창씨 개명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보여지는 모습이더라.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우선은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침탈만 좀 하나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침탈 볼게요. 경제 침탈. 경제 침탈도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거 하나는 잡고 가자라고 하는 거. 자, 우선 무단 통치 시기 때는요.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얘는 뭐 빼앗아 가는 거냐면 땅 빼앗아 가는 거예요. 1910년 무단 통치 시기 때는 땅 뺏어 갑니다.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얘네가 명분으로다가 이렇게 제시한 게 있어요. 일본은 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느냐? 명분으로 제시한 건 이겁니다. 공정한 지세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지세 확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더 쓸게요. 그다음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저 땅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산 아래 있는 저 개울가에 있는 땅은 저기 누구 개똥이네 거야 누구 말똥이네 거야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전해져 내려오지 우리처럼 오늘날에 부동산 이런 증서 같은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너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명확해지면 땅 주인이 누군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 세금을 걷는데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명분이었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일본이 교묘한 그 수법이 뭐였냐면 얘는 기한부 신고제였다는 거예요. 기한부 신고제. 이건 뭐냐면 기한 안에 이게 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요거는 이게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기한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절차가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 이런 증서를 다 일일이 봐가면서 이게 내 땅인지를 가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가서 그 절차를 읽고 신고하는 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미신고된 토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미신고된 토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아진 토지는 신고가 안 될 거니까 주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동척, 제가 줄일게요. 이건 뭐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그 경제 침탈을 했던 아주 그 상징이 되는 건물인데, 기구인데 이 동척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동척은 저 미신고된 토지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본국. 그러니까 우리 땅은 식민지라고요. 이 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면. 그래서 일본인들을 이주시켜서 이 이주한 일본인들에게 여기서 받은 토지를 싼 값에다가 불화시켜요. 얘네들한테 싼 값에 넘겨준다고요. 이 토지를.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본인 지주가 늘어요. 땅 주인이. 그러면 우리는 땅이 없고 그 토지를 빌려서 쓰는 조선인 소장농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뭐를 빼앗아 갔다? 땅을 빼앗아 갔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1910년 무단통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 시기로 넘어가서 20년대 상황이에요. 자, 20년대 보시면 20년대는 산미, 쌀을 증식시켜서 이 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대는 쌀 뺏어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일본에 그 식량이 부족했어요. 식량이.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막 산업화하고 막 이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값싼 그 이제 임금을 해주고 막 해야 되니까 값싼 그 임금비를 막 주고 해야 되니까 이 값싼 임금비가 나오려면 같이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쌀값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임금이에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임금이에요. 근데 그 임금을 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쌀값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 쌀을 막 증식시켜가지고 그걸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산미증식계획.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생산량이 있어요. 생산량. 그러니까 쌀을 이제 생산시키죠. 뭐 증식량 이렇게 하셔도 되고 쌀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생산한 양이 원래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이 목표량보다 요거 죄송해요. 요렇게 그냥 다시 바꿀게요. 요렇게 증식량으로 바꿀게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근데 요 목표량보다 만약에 못 미쳐요. 그러면 원래 가져가려고 하는 양보다 증식량이 만약에 못 미치게 되면 그 부족분을 그냥 부족한 상태로 목표량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증식량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채워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걸 어디서 채워서 가느냐? 저걸 증식시켰을 때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쌀을 원래 여기다 남겨놓고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모자르게 되면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쌀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 같이 충당시켜서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증식량이 목표량보다 못 미쳐도 이거를 일본은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결과는 오히려 산미 증식계획, 쌀을 막 많이 증식을 시키고도 이 당시에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막 쌀을 증식시켜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쌀만 증식시켜요. 근데 조선인들이 1인당 먹는 쌀의 소비량은 감소돼요. 오히려. 그러면 조선인들은 뭐 먹고 사느냐? 만주로부터요. 잡곡 같은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이걸로 대신 먹고 지내고 이렇게 충당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1920년대 이제 산미증식계획의 모습이에요. 단편적인 모습. 요거. 그래서 무단 통치는 토지조사 사업. 그다음에 20년대 문화 통치는 산미증식계획. 요렇게. 자, 그다음에 민족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서 경제 볼게요. 자, 경제 보시면 경제 침탈. 자, 이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통이에요. 막 우리 총알 맞으러 전쟁통에 막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이 점점 막 뭐 이제 37년에 막 중일전쟁까지 전면전을 치르고 막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걸 다 뺏어가요. 그래서 이 시기는 쌀 뺏고 땅 뺏고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쌀도 뺏고 땅도 뺏고 다 뺏어요. 인적 수탈, 사람 뺏고요. 물적 수탈. 물건도 다 빼앗아 가는 시기인 거예요. 완전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병참 기지화 정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거는 뭐냐면 창고죠, 창고. 전쟁터에서 비축해둬야 되는 여러 가지 인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자 이런 것들을 비축해 놓는 창고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병참 기지화. 그러면 인적 수탈. 이게 말이 처음에는 지원병제로 가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막 여기 이제 또 친일파들이 막 우리는 뭐 한국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글을 써가지고 막 호도하는 이런 글도 막 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가요. 그리고 저거를 선발하는 것도 초창기에는 조금 까다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기에 약간 반일 분자라든지 일본의 입장에서 사상이 불순한 사람이 저 군대 안에 껴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걸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해서 지원병제를 받아요. 근데 곧 있다가 얼마 안 돼서 금방 저 지원병제를 확대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누구까지 들어오게 하냐면 학도지원병제. 뭐 얘기하는 거야? 학생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 학생이 뭘 알아요. 군대 훈련을 받은 애들도 아니고 그냥 교복 입고 공부하던 애들까지 저렇게 전쟁터에 내보내는 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징병제 그냥 끌고 가요. 너도 나도 끌고 가요. 신체만 건강하면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징병제까지 이제 확대돼서 나오게 돼요. 인적 수탈. 그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 이거 물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공출제. 이 시기에 쌀도 뺐고 다시 뭐 여러 가지 물자들 다 뺐죠. 뺏어 가요. 그래서 완전히 통제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뭐 이런 어떤 물자들을 함부로 사고 팔거나 이러지 못하게끔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배급해요. 일본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 물자를 통제한 다음에 이거를 배급시키는 이런 형태. 뭐 창씨개명 이런 거 안 하고 막 이러면 이런 거 없겠죠. 배급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는 거. 전쟁. 일본의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금속류, 회수령, 문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학교에 있는 종부터 그리고 막 절에 있는 종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쓸어왔다고 해요. 금속에 해당되는 건 모두 다 가져간 거예요. 뭐 하려고? 무기 만들려고. 그래서 이런 금속류, 회수령 같은 것들도 이 시기 때 보여지는 거더라.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시기별로 특징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일본이 땅도 뺏고 우리 막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는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니죠. 우리의 독립운동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립운동 파트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틀을 잡아드릴게요. 이 독립운동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제 틀을 잡아드리면 우선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이 시기는 이제 막 우리나라를 병합해서 억압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 국내는 겉으로 드러난 독립운동이 막 나오겠어요? 막 총 들고 이러면서 막 직접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우리를 막 제압하는데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비밀 결사예요. 국내에는 비밀 결사가 많았다는 거. 근데 이 중에서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지만 요 딱 두 단체만 알려드리면 자, 하나는 독립 의군부가 있고요. 두 단체 비밀 결사였어요. 독립 의군부. 그다음에
대한 광복회 요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독립의금부 임병찬 대표적 인물 이렇게 주축이 돼서, 그리고 여기는 박상진, 요런 두 단체가 있다. 그래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어떤 좀 그 방향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의병 계열이었어요. 이거를 이끈 어떤 조직의 성격 자체가. 그래서 다시 왕정복고라고 하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왕을 올리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했었고, 근데 이쪽 이제 박상진이 이끌었던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공화 정체를 추구했어요. 공화 정체. 완전히 좀 상반되죠. 그래서 요런 어떤 비밀 결사가 있었다는 거, 요거 두 단체만 일단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내는 사실 이렇게 다 비밀 결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독립운동을 어디 가서 많이 하냐면 이제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요렇게 만주는 여러분 우리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압록강이 요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만강이 흘러요. 그러면은 요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간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요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북간도, 여기 간도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을 뭐 우리가 여기 일대를 만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좀 아래를 뭐 남만주,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북만주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국에는 이제 보시면 요쪽에 이제 서간도 지역 일대 요런 데도 많이 우리의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자치기구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기지도 생기고 이래요. 그리고 요런 만주 지역에 특히 많이 생겼다는 거. 근데 대표적으로 요런 단체가 있습니다. 신흥 무관학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원래 첫 출발은 신흥 중학교, 신흥 강습소, 신흥 중학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저게 이제 나중에 개편해서 신흥 무관학교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독립운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주에서 막 독립전쟁도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10년대에 이런 기지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흥 무관학교. 그래서 뭐 민족 교육에 대한 어떤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술 교육도 되게 많이 시키고요. 그래서 20년대, 3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을 계속 이끌어가는 걸출한 인물들이 다 여기서 배출돼요. 신흥 무관학교에서. 그래서 10년대는 이렇게 처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씨앗을. 신흥 무관학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북한도 지역에 뭐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전, 서숙. 나중에 또 이게 없어지면서 뭐 명동학교.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여기에 많이 가서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민족을 위한, 그리고 항해를 하기 위한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시켜요. 이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배출됐던 인물 예술가들을 되게 많이 배출했어요. 근데 윤동주가 대표적이에요. 이 명동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연해주 일대, 요 연해주 일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치기구나 뭐 독립운동 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생기고, 위치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북간도, 서간도, 그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도 있냐면 요로 쭉 내려와서 상하이 일대, 요 상하이 일대도 많은 또 독립운동이 조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도 조직돼요. 그래서 뭐 하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이런데, 뭐 요런 쪽에 미주 쪽에도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10년대의 어떤 좀 틀만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 결사는 이런 데 설치가 되는 거예요. 독립운부, 대한광복회 이런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형성이 되고, 해외에도 독립운동 단체들이 형성이 되고요. 요게 이제 무단통치 시기 때 모습. 자, 근데 민족의 거족적인 독립운동, 자, 요게 발생을 하죠. 3.1운동, 요 아래 3.1운동. 그래서 이 3.1 운동이 주고 있는 독립운동사,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어떤 큰 중요한
의미에 있는 운동이 이 3.1 만세운동이에요. 3.1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나는 앞과 전과 뒤가 굉장히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의미가 커요. 여러분 3.1 운동은 결과만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 3.1 운동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만 놓고 따지면 실패를 해요. 그러나 실패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1 운동이 그런 방향성을 알려주게 되는데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중식집에서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낭독하고 자진신고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중의 역량을 의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중하고 함께 이 독립운동을 벌였을 때 이게 굉장히 더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결과를 의심했다고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3.1 운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신분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전 계층, 전 민족이 다 나와가지고 이 만세 운동을 했잖아요.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와서 우리가 이때 민중의 역량을 확인했어요. 아, 우리가 이 민중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독립운동을. 그래서 이 3.1 운동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조직적인 이 기구를 만들면 되겠구나. 핵심적인 기구를 만들자. 그게 이제 뭐의 탄생이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3.1 운동 배우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거로 가는 길이에요. 이 3.1 운동은.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탄생을 해서 이제 곳곳에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통합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렇게 이제 10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0년대 나오는 독립운동은 어떤 것들이 보여질까? 이 틀을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국내죠. 문화통치 시기고 막 친일파가 많이 양성되는 시점이에요. 자, 국내는 실력, 양성운동. 이게 이어져 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쯤이 되면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친일파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일본만큼이나 실력을 키우자. 이제 이런 운동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경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교육, 그다음에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나는 운동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 경제 파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의 기업이나 상품에 밀리지 않게끔 우리 기업이 만든 우리 물건을 제품을 쓰자. 내 살림 내 것으로 막 이런 구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하나만 예시를 들면 이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도 약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명시하게 되거든요. 법령을. 근데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고등교육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각 계층에서는 신분제는 철폐됐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성운동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운동도 나와요. 운동을 학생들이 이끌어와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년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민족 유일당 운동. 뭐냐면 20년대가 되면 우리 이제 사회주의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념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도 이념에 따라서 노선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계속 합쳐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면 신관회라고 하는 요 단체예요. 그래서 좌와 우가 나뉘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진행됐던 것이 저렇게 합쳐져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성공적인 모습으로서 요 신관회라고 하는 조직이 등장하는 거. 요것도 이제 국내에서 보여지는 20년대 모습이다. 자, 20년대 국내.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를 보시면 국외는 3.1운동으로부터 깨달음을 또 하나 얻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비폭력으로 처음에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폭력으로 하니까 이건 성공을 못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투쟁적인 어떤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20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 만주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해요. 근데 그거의 어떤 그 첫 출발이 되는 전쟁이 뭐가 되냐면 전투가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 들어보셨죠? 봉오동 전투. 자, 요거 누가 이끌었냐면 홍범도.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요런 게 있고요. 뭐 군대는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군을 이끌어요. 홍범도가.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들도 일어나죠. 청산리 대첩. 자, 요거는 김자진. 청산리 전투로 쓸게요. 김자진, 뭐 북로 군정서군,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끄는 요런 것들이 이제 20년대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내용은 중간에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쭉쭉쭉쭉 20년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이 요 시점에서 보여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본기는 닫고 가시라고요. 자, 이게 9개. 자, 그럼 3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30년대로 가시면 이제 만주하고 중국 관내의 모습을 볼 텐데 이게 이제 20년대에 이어졌던 독립운동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가요. 국내에서 이어져 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 보셔야 돼요. 이 30년대는. 근데 만주 지역은 방금 설명드렸죠. 만주 지역은 요 일대가 만주 지역이죠. 요 일대가 만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만리장성 요 이남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전투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 이제 이 만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아까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전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게 여기서 일어나요. 만주에서. 그래서 쭉 일어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단체가 이제 크게 2개로 이렇게 조직이 되는데 만주 지역에서 이제 요 남만주 지역에 조선 혁명군이라고 하는 요 군대와 남만주 지역에 그다음에 이렇게 북만주 지역에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저 군대 조직이 요렇게 조직이 결성이 돼서요. 30년대로 들어와서 어떤 그 독립운동을 끌고 가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 조선 쪽의 군대와 한인 쪽의 군대와 중국 쪽의 군대가 같이 연합구도를 펼쳐요. 그래서 위에 여기는 중국 호로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국 의용군. 철도길을 보호하면서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군인들 그리고 중국의 주로 이제 농민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중국 의용군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구도가 30년대의 독립운동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0년대는 한중 연합작전을 펼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년대 독립운동하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중연합작전이구나. 31년에 만주사변 터지잖아요. 그 만주가 일본한테 점령당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도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항일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대 상황은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구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수월해요. 요게 이제 나중에는 막 이런 비슷비슷한 단체와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계속 헷갈리고 막 이래요. 근데 요 정도의 틀만을 알고 넘어오시면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관내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임시정부를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국 어디에서 위치를 잡게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요 아래 상하이에서 이제 결국에는 통합하고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상하이에서 자리를 잡은 이 임시정부가 계속 잘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 어떤 독립운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지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맞이했던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렸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인물이 김구예요. 김구가 임시정부가 꺼진 불을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김구가 뭘 조직을 하게 되냐면 임시정부 산하에 한인 애국단 31년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바로 저 한인 애국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의거 활동을 하고 중국인들을 감명시키고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그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을 중국 쪽에서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쪽에서 이제 우리 임시정부에 되게 지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그때 이 우리의 요 임정에서 나중에 요 임정 산하에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면 한국 광복군 요런 군대가 만들어져요. 임시정부가 지금 31년에 이런 이봉창과 윤봉길 32년에 이런 의거활동이 발생되면서 사실 일본으로부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어떤 그 감시를 더 심하게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다가 원래 처음엔 상하이에 시작했던 이 임정이 이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충칭 쪽에다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무렵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이렇게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꾸려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같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여기를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냐면 이게 40년이 넘어오거든요. 이제 40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 된다? 45년 8월 15일이 이게 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진공작전을 펼쳐서 들어가서 우리가 일본을 단박에 제압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겠다 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았죠. 일본은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 미국의 이 원폭이 투하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광복을 우리 손으로 찾은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후에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협상하는 테이블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결정권이나 주도권을 많이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두고 우리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정부를 세우는데 자기들끼리의 논의를 하고 우리는 그 테이블상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상, 이후의 상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 했는데
제가 다 못 해드렸어요. 다 하려면 정말 너무 많고, 이게 이제 만주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중연합작전의 중요한 틀인데, 요런 구도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관내로 넘어오면서 임시정부가 주축이 되면서 또 요렇게 한국 광복군으로서 우리가 해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요런 포인트들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만 그냥 간단히 좀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냥 PPT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태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태형령이 시행되고 있었던 이 시기는 무단 통치 시기고, 그러면 정답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된다? 1번. 헌병 경찰제가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고르시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밑줄 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전임 총독이 시행한 정책을 대신해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지방제도를 개정해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조선인들에게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겠다. 이거 무슨 시기죠? 이거 문화통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화통치에 해당되는 거를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신문 발간하게 한 거.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건드리면서 푸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행직 9급 문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